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빛을 되찾았습니다. 광복을 했는데 분열을 했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좀 가슴 아픈 내용들, 좀 어떻게 본다면 좀 화가 날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이 시간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과 분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광복과 분열 교재는 여러분들 7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광복과 분열, 광복 후의 국내 정세를 보겠습니다. 우선 광복이 몇 년도에 됐죠? 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됐죠. 광복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 주자는 거죠. 조선 건국 동맹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일제 강점기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과 관련된 거는 독립운동사를 제가 따로 했으니까 거기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우리가 광복되기 전에 조선 건국 동맹이라고 해가지고 1944년도에 뭐 연현 선생님이라든가 안정훈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우 합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일본이 패망할 것을 이미 예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패망을 하고 나서 이제 일본 애들이 이제 가버리게 되면은 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조선 건국 동맹을 만들었고요.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애들이 이제 무조건 항복을 했죠. 항복을 하는데 당시 이제 조선 총독이 연현 선생님을 부릅니다. 연현 선생님 불러가지고 자기네들이 안전하게 물러갈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래서 연현 선생님이 내건 조건이 바로 이제 무엇이었냐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국에 이제 치안대를 설치하겠다. 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량을 좀 확보를 하게끔 해달라. 이러한 내용들을 조선 총독하고 이야기를 해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복이 되자마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줄여서 조건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준 이것을 만든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나와 있듯이 치안대와 전국 45개 지부를 두고 질서유지, 국민생활 안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나중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해체한 후에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해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북한이다? 북한 아닙니다. 북한 아닙니다. 아시겠죠?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말 그대로 조선건국, 정부를 건국하기 위한 준비위원회, 임시기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선인민공화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인민자 들어가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쟤들 북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이 국민이란 단어보다는 인민이란 단어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조선인민공화국 나라를 세웠습니다. 누가? 이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래서 각지의 인민위원회 이런 것들 조직을 하고 했는데 미군정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우자마자 해체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는데 많이 틀려요. 이걸 북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북한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조선인민공화국. 그럼 북한의 정식 국호의 명칭은 뭐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말이 여긴 빠져있죠. 조선인민공화국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서 만든 나라의 명칭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미 군정이 실시가 되는데 자, 약간의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보겠습니다. 약간의 우리나라 지도 대충 우리나라 지도가 이제 이렇게 이제 대충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일본 애들이 이제 물러가자마자 북쪽에서 이제 누가 들어옵니까? 소련군이 들어오죠. 남쪽에서 누가 들어와요? 이제 미군들이 들어오는데 이 소련군과 미군의 경계를 뭘로 하자? 이게 북위 38도선으로 경계로 하자라는 겁니다. 북위 38도선 경계로 하자. 그래서 일본 애들을 무장해제 시키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쪽은 미군정이 실시가 되는 거고 이쪽은 소련 군정이 실시가 되는 거예요. 각자 이제 군정이 실시가 되는 거예요. 그 경계가 바로 뭐라고요? 북위 38도선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뭐 이런 걸 열심히 저렇게 힘줘서 가르칠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38도선하고 여러분들이 휴전선하고 아직까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게 휴전선입니다. 휴전선.
그러면 휴전선은 언제 생긴 거죠? 1953년 7월 달에 휴전협정 조인되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영화 여러분들 고지전을 보게 되면은 휴전협정 할 때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그 위치를 경계로 한다라고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휴전할 당시에 열심히 여기에서 공방전을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부 전선에서는 북한 애들이 좀 더 잘 싸웠고 동부 전선에서는 우리나라 애들이 더 잘 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미 군정. 근데 미 군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 총독부 기구와 인력을 그대로 활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영원현 선생님이 만들었던 조선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부정해버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임정도 부정하다 보니까 임정에 있었던 분들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정부의 요인 자격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와요? 개인 자격으로 들어와요. 반대로 이승만은 미 군정과 함께 들어옵니다. 미 군정과 함께 들어와요. 자, 그리고 이 태평양 사령부, 아시아에 있는 태평양 사령부의 총사령관이 누구예요? 당시 총사령관이 메가더입니다. 메가더였어요. 우리가 광복이 되고 나서 이 친일파들을 청산하려고 하니까 메가더가 명령을 내립니다. 친일파를 처단하고 이런 것을 못하게 하여라. 당시 이제 미군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행정실무에 밝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친일파들을 그대로 이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군들이 들어왔다라는 그런 상황이고, 자, 여러 정치 세력들이 이제 활동 혼란스러운데 한국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송진우, 김성수 이런 사람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건 기억해 두세요. 독립촉성중앙위원회, 이거 끝까지 뒤로 재촉하는 거 빨리 재촉하자. 누가? 얘가 재촉하는 겁니다. 재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 애들한테도 막 재촉하는 거예요. 재촉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국독립당은 이건 뭐 자연스럽게 나중에 이제 독립전쟁사 공부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들어올 겁니다. 이 김구 선생님이 만들었던 임시정부에 있었던 여당 역할을 했던 당이죠. 그래서 한독당 그렇게 얘기하죠. 그 어떻게 재촉하는 거하고 독립당하고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런 당들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뭐 공산당도 있었죠. 그다음에 남노당, 남쪽에 있는 노동당, 공산주의 계열 여러 정치 세력들이 난립해서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부 수립을 위한 움직임에서 첫 번째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열립니다. 자, 몇 년도에? 1945년 12월 달에 열려요. 12월 달. 그럼 모스크바에서 누구? 미국, 영국, 소련의 외상이 참여해서 우리나라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를 합니다. 논의를 해. 그러면 일단은 정부 세우긴 세우는데 임시정부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임시정부를 세워야 되는데, 그럼 임시정부 세우기 위해서 이 셋이 모였는데 미국, 소련 너네들이 지금 군정을 하고 있으니까 니네들이 당사자니까 니네들이 이거를 만들어라. 미소공동위원회를 만들어라. 그리고 아직 한국은 정부를 세워서 어떤 나라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5년간 신탁 통치를 하자. 몇 개국이? 4개국이. 여기에 4개국이 누가 추구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 플러스 누구? 중국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중국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당시 여기서 중국은 모택동의 중국이에요. 지금 현재 그 중국 정부 그 중국이 아니에요. 대만으로 쫓겨갔던 장제스의 중국이에요. 자, 그래서 5년간 신탁 통치를 하자. 이 두 가지를 정했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신탁 통치를 하자. 그게 정해졌어요. 그게 국내에 알려져요. 국내에 알려진다 보니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우익 세력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무슨 운동? 반탁운동. 그런데 좌익 세력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반탁운동을 전개하다가 이것의 결정으로 나중에 이제 찬탁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변화가 된다. 그래서 찬탁이니 반탁이니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막 난리도 아니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던 차에 미소공동위원회 하기로 했죠. 그래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린다. 이거 여러분들 순서별로 잘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순서별로. 예, 그냥 어렴풋이 들으시면 안 돼요. 순서별로. 그래서 이제 앞뒤의 어떤 사건과 결과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바로
예, 46년도에 어디에서 열립니까? 어디에서? 덕수궁에서 열리는 거예요. 덕수궁 다른 말로 무슨 궁? 경운궁. 덕수궁 어디에서? 석조전에서, 여기에서 열리는 거예요. 둘 다 미소공동위원회는 덕수궁 석조전에서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임시정부 수립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입장과 소련의 입장이 달랐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참여할 정당과 사회 단체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얘네들이 달랐다는 얘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정당과 단체를 다 받아주자라는 거였고요. 소련 같은 경우에는 찬탁하는 애들만 받아주자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련 애들 같은 경우는 찬탁하는 애들이 누구만 있어? 공산주의자들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한 채 양보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렬이 돼버리죠. 결렬이 돼버려요. 자, 이러던 상황이다. 몇 년도에? 46년 3월에서 5월까지. 미소공동위원회는 45년 12월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에서 결정을 했고, 미소공동위원회 하라고.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 1차가 그 이듬해인 5월에 1차 결렬됐다. 자, 그러면 이때 좀 가만히 좀 있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재촉하는 사람 정읍에 가가지고 발언을 합니다. 미소공동위원회 결렬되고 바로 한 달 뒤에 뭐라고? 지금 이렇게 미국과 소련이 서로 이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계속 이런 상황이면은, 그러면 남한만이라도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남한만이라도 합시다. 소련은 가고, 소련은 북한 지역으로 가고, 미국, 응? 너희들하고 같이 남한만이라도 하자.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의가, 이게 공의가 바로 뭐죠? 미소공동위원회죠.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을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다. 이 얘기가 곧 뭔 얘기예요?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부 수립을 하자라는 겁니다. 재촉하는 거죠, 계속. 그죠? 이 이야기를 딱 해버리다 보니까 더욱더 불란대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좌익과 우익이 서로 막 앞다투어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타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좌우합작운동입니다. 제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좌우합작위원회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요. 자, 좌우합작운동은 46년 7월에서 자, 정읍 발언이 6월이었죠. 그래서 47년 10월까지 약 1년 3개월 정도. 자, 좌우익 내의 대립이 심화. 특히 이제 이 얘기가 뭔 얘기죠? 정읍 발언 얘기하는 거죠. 정읍 발언. 그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를 결성합니다. 좌우합작위원회. 우리 싸우지 말자. 뭉치자. 그래서 우익 쪽에서는 김규식. 독립운동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김규식 선생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할 겁니다. 김규식 선생님이 독립운동가들 가운데서 영어를 가장 잘했던, 외국어를 가장 잘했던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파리 강화회에 가가지고 대표로 파견도 했었고 외교 활동에 굉장히 능했던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중도 좌익으로는 여운형 선생님, 중도 좌익이에요, 중도 좌익. 그러니까 중도 우익과 중도 좌익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극좌와 극우는 안 들어가요. 극좌와 극우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극우가 김구, 이승만, 그 다음에 조선공산당 대표적인 인사 하나 여기서 하나 알아두세요. 박헌영이에요. 박헌영. 이게 극좌예요. 이런 사람들은 안 들어가요. 불참합니다. 불참해. 어찌됐건 중도 세력들, 중도 우익, 중도 좌익.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뭐죠? 김유준 선생님, 연용 선생님이 참가를 했다. 그래서 참가를 해가지고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합니다. 몇 년도에? 46년 10월에. 7원칙이에요. 7원칙. 그래서 7원칙의 내용을 보게 되면 통일 임시정부 수립한다. 그 다음에 토지개혁을 하는데, 토지개혁을 어떻게 하자? 유상매수 무상분배의 원칙이다라는 거죠. 돈을 주고 사가지고, 돈을 주고 그냥 강제로 뺏을 수는 없으니까 돈을 주고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정부가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자. 즉 우익과 좌익의 주장을 서로 절충을 한 거죠. 북한 같은 경우는 토지개혁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무상 매입, 무상 분배예요.
그러니까 무상 매입이라는 게 말이 좋아서 매입이지 뺏는 거죠. 내놔 해가지고 뺏는 거죠. 뺏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유상 매수죠. 자, 이 원칙하에 토지 개혁을 하고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불참을 하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미 군정이 지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이거 잘 알아두세요. 여긴 철회라고 나왔는데 처음에는 미 군정이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왜냐? 계속 지금 이 소련이 군정을 하고 있는 북한 지역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 미군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남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좌우익 간에 또 우익들 간에 서로 굉장히 복잡하게 막 싸우고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좌우합작 운동을 딱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사상과 이념을 넘어가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뭉치기 시작을 했다.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편리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지원을 해줍니다. 처음에는 지원을 해줘요. 처음을 지원해주는데 나중에 가면서 좌우익 세력들이 서로 이해관계에 대립되고 또 이승만이 계속 불을 지르고 그 다음에 영원 선생님 암살당합니다. 영원 선생님 암살당해요. 암살당해서 결국에는 활동이 중단된다라는 겁니다. 좌우합작 7원칙 한번 볼게요. 이 7원칙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십니다. 삼상회의 결정, 모스크바 삼상회의죠. 결정에 의해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미소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할 것. 그 다음에 토지개혁 실시, 중요산업 국유화, 사회노동법령 및 정치적 자유를 기본으로 지방자치제 확립.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 추진. 남북의 정치 운동자 석방 및 남북 좌우의 테러, 적행동 이런 것을 하지 말자. 자, 그 다음에 입법기구의 기능과 구성 방법,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언론, 집회, 결사, 출판, 교통, 투표 등 자유절대 보장 등 이것이 이제 바로 뭐자 좌우합작 7원칙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좌우합작위원회가 이제 결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좌우합작위원회하고 미소공동위원회하고 이제 중복되는 점들이 좀 있죠. 여기 쭉 보시면 중복되는 기간들이 조금 있죠. 근데 거의 중복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 기간만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되죠. 아이고, 그죠? 요 끄트머리만 살짝 중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미소의 대립으로 역시 결렬이 된다라는 거죠. 2차 미소공동위원회 열렸습니다만 결렬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손 놓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미국이 이제 어디에 당시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겨났던 유엔에 이제 한국 문제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죠.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어디에서? 유엔 총회입니다. 총회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디서 했는가? 이거 중요해요. 유엔 기구 어디서 했는가? 이거 중요해요. 네, 시험 문제 이런 시시콜콜한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구 비례에 의해서 남북 총선거 하자. 인구 비례에 의해서 얘들 바보죠. 인구 비례에 의해서 남북 간 총선거 하자. 그럼 어디가 불리합니까? 북한 지역에 불리하죠. 인구가 남한 지역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선거를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선거를 이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제 또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임시위원장. 그럼 소련 애들이 당연히 입국을 좋아해요? 환영해요? 웰컴 해줘요? 아니죠. 들어오지 마 해버리는 거죠. 이런 결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하죠? 유엔 본부에 이제 알리죠. 그래서 유엔 소총회에서 그러면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하거라. 그럼 가능한 지역이 어디예요? 남한밖에 없는 거죠. 그럼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하게 되면 이제 정부가 몇 개 생기는 겁니까? 북한 하나 생기고 우리 하나 생기고 이제 분단된 정부가 생기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단독 정부 수립 반대 움직임 보겠습니다. 남북 협상을 추진합니다. 안 돼! 나는 38도 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남한만의 단독 정부는 용서치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분이 누굽니까? 김구준 선생님이죠. 그리고 좌우합작위원회 중도 우파인 김구준 선생님, 이 두 사람이 단독 정부 수립은 안 된다. 그래서 이 남북 협상을 추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협상, 그래서 북한에서 좋다. 그래서 평양에 가시는 거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 이런 사람들이 남북협상 공동 성명까지 발표를 했으나 결국에는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인해서 결국에 실패로 들어갔습니다. 합의 사항은 단독 동부 수립 반대를 한다. 미소 양국의 군대 철수 요구를 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가겠나요? 안 가겠나요? 안 가죠? 예, 안 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김구 선생님이 암살당하죠. 이것이 이제 남북 협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사건입니다. 또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사건인데 이것이 이제 제주 4.3 사건과 여수 순천 10.19 사건이에요. 우선 제주 4.3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5집 총선거 실시를 반대하는 거죠. 자, 무장봉기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들고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런 죄 없는 많은 수의 제주 도민들이 이 당시에 희생되었다라는 거죠. 그 제주 도민들이 희생됐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명예가 어떻게 됐어요? 회복되었죠. 제주 4.3 사건 회복되었죠.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수 순천 10.19 사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역사의 진상을 제대로 파헤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도 지금 있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수 순천 10.19 사건은 바로 무엇이냐? 제주도에 4.3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수 순천에 있는 우리나라 국군한테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을 가가지고 어떻게 해라, 진압하거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여수 순천에 있던 좌익 세력이 여기에 반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싫어, 내가 왜 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수 순천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여수 순천 10.19 사건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했던 사건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남북 협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주 4.3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수 순천 10.19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 이것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했습니다만 계속 분열될 모습을 보였죠. 계속 분열될 모습을 보여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남한 지역에서조차도 서로 분열되고 서로 죽이고 암살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그래서 남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실시하게 되고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수립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죠. 그리고 나서 6.25 전쟁, 얼마 안 돼서 6.25 전쟁, 그 6.25 전쟁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